순서상으로 보면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언어 감수성, 환경 감수성. 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인생에 도움이 돼? 인생 사는데 유리해? 이런 감수성이 높은 것이 이게 인생에 도움이 어떻게 되는 거지를 연구해보기 위해서 기업들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변화관측소연구원 정석환입니다. 오늘은 감수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우선 감수성의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전적 정의는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어린이 동화책을 하나 본 게 있어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생각해 라는 책인데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 말고 다른 누구를 대신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믿음과 연대를 일깨우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감수성이란 말을 하진 않지만 이 정의에 완벽하게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감수성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내가 아닌 것을 느끼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대에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수성이라는 키워드 자체만 일단 언급량 자체를 보면요.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뜬 이유가 뭘까? 왜 더 많이 말을 하고 있을까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접두어를 이제 분석해보는 방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 감수성 이렇게 보통 많이 말을 하잖아요. 순서상으로 보면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언어 감수성, 환경 감수성. 그럼 이 각각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관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권 감수성,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것들은 요즘 근래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 몇 년 사이에. 이런 것들은 데이터의 형태만, 추이의 형태만 봐도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크게 피크를 만들고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다음 이슈가 또 발생하면 피크를 만들고 이런 형태가 좀 나타나는데, 반면에 환경 감수성, 언어 감수성 같은 경우는 이슈마다 피크를 만든다기보다 꾸준히 상승하는 걸로 보여요. 환경 감수성 같은 경우는 친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담론들이 이제 늘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언어 감수성이라는 것도 좀 저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처럼 그 앞에 붙은 접두어 이거 자체에 대한 감수성을 얘기한다기보다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언어 감수성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예시로 한번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배운 거 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어 감수성의 대표적인 예로 뭐뭐 장애라는 거 있어요.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을 때 나 결정장애 왔어, 선택장애 왔어 이런 말들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인권 감수성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언어 감수성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볼 때가 된 거죠. 실제로 저희 데이터에서 봐도 선택장애, 결정장애 연관어로 혐오, 차별을 함께 말하는 이야기들이 추이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어떤 유튜버 분을 봤는데 시각장애인 유튜버셨는데 그분이 정확히 이 예시를 들고 어떤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 선택장애 왔어 이럴 때 그분들이 좀 놀라시는 거죠. 나를 말하는 건가? 내 입장이 아니라 그들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감수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 것을 지적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다음 제가 조사하면서 안 건데 장애우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말. 그 이유는 언어 감수성은 선택이 힘든 상황일지어도, 그리고 그 표현이 찰떡일지라도 그걸 안 쓰려는 노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인생에 도움이 돼? 인생 사는데 유리해? 이런 감수성이 높은 것이 이게 인생에 도움이 어떻게 되는 거지를 연구해보기 위해서 기업들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윤을 위해서 행동하기 마련인데 기업들의 사례를 보고 또 배운 점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되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접근성에 대한 투자를 원래부터 잘 하고 있었더라고요. 접근성이라는 게 감수성이라는 큰 틀에 있는 하나의 이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넷플릭스의 화면 해설 기능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음성 설명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이제 도입부를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대사가 없이 어떤 흑백 화면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시각 정보로 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된 기훈이가 운동화 끈을 묶는 모습이 흑백 화면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음성 해설이 같이 나가요. 이게 생각해보면 화면 해설, 그다음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이거 모두 인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작비라는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배로 들 텐데 넷플릭스는 이런 것에 투자를 이제 꾸준히 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콘텐츠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성공을 해서 이윤이 많이 남았으면 그제서야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전에 제작하고 릴리즈하는 단계에서 제공한다는 거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생각할 때 배려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뭐가 불편할까? 뭐를 해결해 줄까? 그런 것도 물론 좋은 고민인데, 제가 데이터로 이제 그분들의 관심 영역 제가 한번 본 것이 있는데요.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영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일 많이 말하고 계셨고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같은 경험을 주는 것이 옳은 생각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것을 누구나 모두가 보고 즐기고 토론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같은 경험을 실시간으로 누리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기업의 논리로 설명을 해보면, 조금 무미건조한 기업의 논리로 설명해보면, 장애인들도 사실 타깃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기업의 구독자, 소비자들을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느냐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에게는 고민이 없겠죠? 당연히 음성 해설, 자막이 있는 서비스가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넷플릭스 요금 인상 이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조금 더 비싼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고 있었던 그런 전제가 있으면 비싸게 내는 것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분야에서 사실 대장격인 회사가 하나 있어요. 애플인데요. 애플은 단 한 번도 비장애인만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 이후에는 애플 직원에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인력 중에 애초에 장애인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고민의 깊이나 시간이 훨씬 진정성이 있던 거죠. 그래서 애플의 이런 접근성에 대한 기술들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한번 읊어보면, 손쉬운 사용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보이스 오버, 라이브 리슨, 확대기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자 표시기 이런 기능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실시간 자막을 이제 해주는 기능도 지금 베타 중에 있다고 해요. 이런 거는 정말 기술의 올바른 사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전 들고요. 그리고 혹시 에어태그 아세요? 에어태그? 근데 이것을 그 당시 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은 이걸 어디다 쓰는 걸까? 라고 생각 거기서 끝났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걸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해요. 애플한테 어떤 좋은 태도 하나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제품을 장애인용으로 만들었어. 이거는 장애인들이 쓸 수도 있는 기능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전제가 모두가 쓸 수 있는 용도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담론들과 이제 함께 가는 키워드들 중에 베리어 프리,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하고 애플의 사례로 엿볼 수 있었던 태도는, 애플하고 넷플릭스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그리고 모두 안에 약자나 소수자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라는 울타리가 있다면 소수자들이 그 밖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 전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우리가 널 배려했어 라는 거는 애초에 우리라는 단어 안에 소수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좀 전제로 하는 태도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우리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는 게 누구도 제외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업이나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제 앞으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특정 누군가를 빼놓고 있진 않은지, 약자의 우위에선 입장을 내가 지금 갖고 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뒤돌아서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브랜드들이 이런 걸 투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의 이유나 동기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게 왜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개인의 인생에 내가 비장애인이라면, 내가 소수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브랜드가 개인이 되어가는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고,
그리고 루이비통에 최근 이제 새롭게 참여하신 퍼렐 윌리엄스, 이런 식으로 브랜드도 인간미가 좀 느껴지고 사람처럼 느껴져야 관계가 좋아지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개인도 브랜드가 되어야 해요. 파는 것이 인간이다, 퍼스널 브랜딩, 이런 부분도 연결시킬 수 있는 맥락이라고 생각되고요. 어떤 업도 약자, 소수자, 나이듦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개인적으로 무관할 수도, 그다음 무관한 사람도 없죠. 저희가 이번에 OMW라는 행사를 준비하는데요. 주제가 나이듦이라는 주제예요. 제 기준으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삶을 연구하는 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읽는 책이라든지 연구 주제도 그런 것이 많은데, 거기서 든 생각은 누구도 병이나 죽음, 나이듦 이런 거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감수성과 접근성,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도, 한 개인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야 저희가 한국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고 기본 생존의 문제가 급급했기 때문에 나 혹은 우리 가족 말고는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좀 부족했다고 하면, 이제는 한국 사회도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품이나 여유가 생겼잖아요. 이젠 나 이외에 우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 우리를 좁게 생각하면 나 자신이 우리에서 소외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감수성이라는 게 시대마다 요구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누구라도 틀릴 수 있고 계속 공부하고 그런 수용하는, 말 그대로 감수성이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때 필요한 게 통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늘 의심해보고, 이 통념에 저항을 받았을 때 문제라고만 느끼지 말고 그걸 온전히 그대로 한번 보고, 때로는 그 통념을 넘어갈 수 있는 태도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과정에 있음을 인정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미안해할 줄 아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